안녕하세요. 막혔던 속까지 뚫어주는 배관업체를 운영 중인 70대 초반 남자입니다. 작은 업체를 운영 중인 저한테 정말 특별한 일이 생겨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저도 작게 운영하면서 이런 일을 겪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던 일을 겪게 됐답니다. 정말 권선징악이라는 말이 세상에 존재하긴 하나 봐요. 제가 이번에 저희 가족을 집요하게 괴롭히는 악의 뿌리를 뽑아냈거든요. 마음 한켠에 품고 살 만큼 복수하고 싶던 사람은 바로 전 며느리였습니다. 정말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싶을 만큼 잔인한 배신을 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 정도로 배신감에 치를 떠는데 제 아들은 어땠겠습니까? 평생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함께하기로 백년가약을 맺었던 아들은 심적 고통이 상당했어요. 지켜보는 저와 아내도 아들을 지켜보면서 마음고생이 참 많았습니다. 대부분 부모가 그렇듯 다 귀하게 키운 자식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귀한 내 새끼가 피눈물을 흘리는데 어느 부모가 괜찮겠어요? 특히 제 아들은 효심까지도 깊었던 아들이라서 더 제 마음이 아팠답니다. 제가 하수구, 싱크대, 변기 등 막힌 걸 뚫어주는 배관업체 일을 하다 보니까 서러운 일도 많았어요. 그래도 의젓한 제 아들은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철이 든 말을 했었습니다. 저도 사람이니까 일하다 속상한 일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아들이라 그런지 자기 아버지가 힘든 걸 눈치채고 절 위로하면서 묻더군요. 아버지,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니다. 일하다 보면 다 그렇지. 네 아버지가 하는 일이 그렇잖아. 미안하다. 네? 뭐가 그래요? 아버지가 불법적인 일 하신 거 아니잖아요. 저 모르게 어디서 도둑질 하셨어요? 예끼, 큰일 날 소리를 하고 있어. 네 아버지가 남의도 훔칠 사람이야? 그냥 사람들이 보기엔 내가 하는 일이 굳은 일이니까 그렇지.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굳은 일이 왜요? 결국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일이잖아요. 없으면 안 될 직업이고 누군가는 아버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니까 정당한 금액을 내고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더라도 저한테 아버진 자랑스러운 가장이세요. 남들이 기피하는 일을 한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잖아요. 제 눈엔 마냥 어려 보이던 아들이 저런 말을 하니까 정말 다 컸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해준 것도 별로 없었는데 대견하게 잘 커준 아들이 참 고마웠답니다. 장남이 이렇게 의젓하니까 막내딸도 반듯하게 잘 자라주었어요. 왜냐하면 장남이 하나 있던 여동생을 끔찍하게 아꼈거든요. 학교 다닐 때도 딸이 학교에서 자습하다 늦게 오면 아들이 딸과 같이 들어오곤 했습니다. 자기 공부한다고 피곤할 텐데도 아들은 동생부터 챙겼죠. 둘이 나란히 들어오는 걸 보면서 전 넌지시 물었답니다. 아이고, 동아가 또 동생 데리고 같이 오는 거야? 얘 은근 밤에 혼자 엘리베이터 타는 거 무서워해서 같이 왔어요. 아버지, 근데 얜 누굴 닮아서 이렇게 겁이 많아요? 엘리베이터에서 처녀 귀신이 나올 것 같대요. 아들의 말에 딸은 볼멘 소리를 하면서 말하기도 했어요. 내가 혼자 간다고 했는데 오빠가 오겠다고 한 거야. 정말이라니까? 내가 너 혼자 겁먹고 엘리베이터 못 탈까 봐 구해준 거지. 그래, 아주 고맙다. 동생 놀려먹고 아주 좋겠어. 둘이 투닥거리는 모습도 귀여워 보일 만큼 남매가 참 사이가 좋았습니다. 나란히 같은 초등학교 다닐 때도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귀한 친구였답니다. 서로 투닥거리다가도 어느새 든든한 의지처가 되어주면서 지내더군요. 그래서 아내와 전 아이들이 잘 크고 있다는 게 참 좋았네요. 게다가 사람 마음 잘 헤아려주고 다정한 아들은 하고 싶은 일은 꼭 해내는 진취적인 성격이었습니다. 30 초반에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해서 승승장구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30 중반엔 표창까지 받을 정도로 성실하게 사업을 키워나가던 아들이었어요. 젊은 나이에 사업한다고 무작정 뛰어들었을 땐 걱정도 많았는데
잘 해내는 걸 보니까 안심이 되더라고요. 저렇게 아들이 승승장구하는 걸 보니까 장가 가서 좋은 가정도 꾸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도 잘하고 심성도 좋은데 결혼 못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제 아들이라 그런지 어디 하나 빠지는 곳 없다고 생각했죠. 그랬더니 어느 날 아들은 결혼할 여자라면서 집으로 여자를 데리고 왔었어요. 그런데 전 며느리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왜 놀랐는 줄 아시나요? 글쎄, 아들이 데려온 예비 며느리가 TV에도 몇 번 나온 적이 있던 여자 배우였던 겁니다. 주연은 아니어도 조연으로 자주 나오던 사람이라 드라마를 자주 보던 아내는 입을 떡 벌리면서 소리쳤어요. 세상에, 이게 누구야? 아니, TV에서 보던 처자가 왜 여기 있어? 아내가 호들갑을 떨면서 놀라니까 예비 며느린 민망한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양순이라고 합니다. 이름을 말하면서 인사하니까 아내는 손뼉을 치면서 말했어요. 아이고, 맞네, 맞아. 내가 아주 드라마 광이에요. 얼굴 보자마자 따가야겠네. 정말요? 감사드려요. 저 이렇게 바로 알아봐주는 분들 많이 없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내가 정말 재밌게 잘 보고 있었어요. 우리 아들이 이런 대단한 사람을 만나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네. 아내가 너무 좋아하니까 오히려 예비 며느리가 당황한 것 같았죠. 그러면서 자기를 이렇게 알아봐주는 사람이 없다면서 좋아하기도 하더군요. 아내 말로는 TV에서 사연 있는 며느리 역할로 자주 나왔다고 했어요. 순해 보이는 배역을 연기하던 사람이라 그런지 인상도 참한 인상에 말도 예쁘고 나긋나긋하게 하니까 사람이 좋아 보이더군요. 그런데 전 TV에도 나오는 배우라고 하니까 까탈스럽진 않을까 걱정이 들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날 아내가 감자탕을 한 냄비 끓여왔는데 털털한 목소리로 예비 며느리가 감탄을 하면서 말하더군요. 와, 잘 먹겠습니다. 어머님, 저 감자탕 진짜 좋아해요. 난 우리 아들이 예비 며느리 데려온다길래 다른 더 좋은 걸 해주려고 했는데 감자탕을 그렇게 좋아한다면서? 네, 맞아요. 저 감자탕 없어서 못 먹어요. 어머님이 해주신다고 하셔서 저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잘 먹겠습니다. 다행이네. 식겠다. 어서 먹어. 내가 푹 끓여서 살도 잘 떨어질 거야. 네, 어머니. 유명하진 않아도 TV에 자주 나오는 배우라고 해서 까탈스러울 줄 알았는데 그날 아주 뼈까지 들고 잘 먹는 겁니다. 저 아내는 밥도 한 공기 뚝딱 해치우는 모습에 놀랄 정도였죠. 아무리 감자탕이 먹고 싶다 해도 다른 걸 했어야 됐나 싶었는데 감자탕을 안 해줬으면 서운할 뻔했다니까요. 그래서 까탈스럽지 않고 털털하게 말하는 예비 며느리가 참 예뻐 보였답니다. 그렇게 예비 며느리가 다녀간 뒤에 아내의 친한 친구들은 예비 며느린 인사 잘했냐면서 전화를 했더군요. 그때 아내가 한 친구와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듣게 됐죠. 아내는 예비 며느리를 자랑하듯이 친구에게 말하더군요. 어제 우리 아들 만나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알아? 누군데? 뭐 사짜 며느리야? 아니, 사짜 며느리보다 더 대단해. 세상에나 여배우야, 여배우. 우리 보던 그 드라마에 조연으로도 나왔었어. 어머, 진짜? 아니, 정말 그 여자라고? 그렇다니까. 난 사짜 며느리도 안 부러워. 너도 알지? 내가 그 드라마 얼마나 재밌게 봤었는지. 나 눈앞에 있는 거 보고 헛거보는 줄 알았다니까. 아이고, 내 친구 며느리 복이 터졌네, 터졌어. 내가 네 결혼식은 전쟁이 나도 갈게. 아내는 부러워하는 친구들의 말에 어깨가 으쓱해져 있었어요. 제 친구들도 아들 소식을 듣고 부러워하면서 한마디씩 하기도 했답니다. 아들 사업 승승장구한다더니 이제 며느리까지 잘 들어오네. 집안의 경사가 줄을 이어서 좋겠다. 자식 잘 되는 게 내 나이에 최고 복이지.
그 당시 전 아들 덕분에 어깨가 으쓱해졌어요. 아마 저와 나이가 비슷한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제 나이에 자식들이 잘 사는 게 최고 자랑거리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아들 덕분에 인생의 훈장 하나 단 기분이었어요. 특히 아들 결혼식 때도 하객들은 며느리 칭찬을 입이 마르고 닳도록 했었답니다. 참하고 예쁜 며느리를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그렇게 수많은 하객의 축하를 받은 아들이 행복하게 잘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처음엔 저희 부부의 바람대로 정말 잘 살았고요. 한 번은 아내가 친구들과 여행을 가기로 했던 적이 있었죠. 그때 며느리가 어떻게 했었는 줄 아십니까? 평소 아내가 옷도 잘 사는 성격이 아니다 보니 어디 간다고 하면 입고 갈 옷이 별로 없었어요. 그때 막내딸도 결혼 준비한다고 바쁠 때라 아내를 미처 챙기지 못했죠. 그런데 며느리가 갑자기 양손 가득 뭘 들고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가져온 걸 하나씩 풀면서 아내한테 말하더군요. 어머님, 이것 좀 한번 입어보세요. 내일 모레 친구분들이랑 제주도 가신다면서요? 그걸 어떻게 알았어? 내가 말도 안 했던 것 같은데. 어머님이 남편이랑 통화하는 거 들었죠. 지금 남편 일이 좀 바쁠 때라서 제가 준비 좀 해봤어요. 이런 거 며느리가 챙겨야죠. 세상에, 이걸 다 직접 골라서 사온 거야? 그럼요. 어머님, 제가 다 어머님 생각하면서 다 골라온 거예요. 사이즈도 딱 맞으실 거예요. 어머, 어쩜 이렇게 꼭 맞을까? 너도 바쁠 텐데 이런 건 어떻게 샀어? 아내는 며느리가 사온 옷을 입어보면서 기뻐했습니다. 거울에 이리저리 비춰보는 모습을 보는데 소풍 가는 아이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아이처럼 기뻐하는 아내 모습에 저도 마음이 참 좋았어요. 그렇게 한참을 아내와 며느리가 옷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며느리가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면서 아내한테 말하더군요. 어머님, 이건 현금인데 챙겨두세요. 이게 뭐야? 옷을 이렇게 사줬으면 됐지. 돈은 또 뭐야? 에이, 며느리가 드리는 용돈인데 넣어두세요. 지금 아가씨도 결혼 준비한다고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더 챙겨야죠. 그리고 이 돈은 제가 얼마 전에 일해서 번 제 돈이에요. 아니, 너 힘들게 번 돈인데 네가 가지고 있어야지. 나 신경 쓰지 말어. 이 옷들이면 충분하니까 얼른 가져가. 아유, 어머님, 넣어두세요. 저 이만 갈게요. 조심히 잘 다녀오세요. 며느리는 아내가 용돈을 안 받고 돌려주려고 하니까 황급히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가더군요. 세상에 이런 며느리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그런 며느리를 보니까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며느리가 임신했을 당시 저와 아내도 신경을 많이 썼었어요. 며느린 그때 임신 후 살이 찌면서 좀 우울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부는 그런 상황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줘야 하나 모르는 것 투성이었죠. 그래서 한참 알아보다가 막내딸이 저한테 좋은 정보라면서 한 가지를 알려주더군요. 내 친구 중에 승무원이었던 친구가 있는데 임신하고 몸 망가지면서 스트레스가 많았나 봐. 아무래도 보여지는 직업이니까 관리 잘하다가 살찌면 마음이 안 좋을 거야. 임산부가 하는 요가도 있다던데 한번 알아볼까? 그래? 그거라도 한번 알아봐. 내가 2달 정도 등록해주면 좀 낫겠지. 항상 밝았던 며느리가 임신하고 축 처져 있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아무래도 여자들은 임신 후에 더 우울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며느리가 심적으로 힘들지 않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평소 며느리 이상으로 저희 부부한테 정말 잘해주던 며느리였거든요. 그래서 며느리가 힘들 때 힘이 되어주려고 했죠. 그때 막내딸의 도움으로 며느리가 다닐 요가를 등록한 뒤에 아내와 같이 아들 집으로 가서 며느리한테 회원권을 줬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깜짝 놀란 얼굴로 절 보면서 물었어요. 아버님, 이게 뭐예요? 너 건강 생각해서
운동 다니라고 준비해봤어. 다이어트 생각만 하지 말고 네 건강도 잘 챙겨. 이거 정말 저 주시는 거예요? 그럼 맨날 웃고 다니던 애가 그렇게 힘없이 다니는데 우리가 가만 보고 있을 수 있겠어? 우린 네가 살이 쪄도 아주 최고 며느리야. 그러니까 기죽지 마. 유명한 여배우를 데려와도 우리 며느리가 최고지. 그래, 안 그래? 아버님, 저 정말 감동했어요. 임신하고 몸 망가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렇게 말해주시니까 제가 너무 힘이 나요. 며느린 저희 부부의 선물에 감동하면서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아들은 그걸 옆에서 지켜보다가 저와 아내를 보면서 감사하다면서 말하더군요. 이 사람이 요즘 사람들 보기도 힘들다고 할 정도로 힘들어했어요. 아이가 생긴 거 기쁜데 아무래도 몸이 변하는 게 힘들었던 것 같았는데 제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잘 몰랐거든요. 감사해요. 바쁘단 핑계로 아낸 뒷전이었는데 제가 이번 기회에 반성 좀 할게요. 그래, 돈 버는 것도 좋지만 항상 가정이 우선이어야 한다. 혼자 잘 살자고 일하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항상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봐. 아들 프랜차이즈 사업이 점점 커지면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가정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죠. 그럴 때 저희가 며느리를 세심하게 챙겨주니까 사이가 돈독해지고 좀 더 가까워졌어요. 다른 집은 고부 갈등으로 골치가 썩는다는데 저희는 그 당시만 해도 고부 갈등은 남의 집 일이었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까지 본 건 며느리 전체 모습 중에 극히 일부분의 모습이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어요. 그때는 죽을 만큼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위기가 곧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사람은 오래 곁에 두고 겪어봐야 안다더니 며느리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제 아들이 계속해서 승승장구했다면 몰랐을 실체였어요. 아들이 결혼한 지 7년 만에 운영하던 사업에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죠. 요즘 인터넷으로 못하는 게 없는 시대다 보니까 인터넷 파워가 세다는 걸 실감하게 했던 사건이었어요. 아들이 관리하던 한 프랜차이즈 사업장에서 손님과 점장 사이에 시비가 붙었던 사건이 터진 겁니다. 그런데 그 점장이 손님과 좋게 풀지 않고 오히려 폭력 사태까지 번지면서 인터넷에 전부 다 퍼진 거였죠. 해당 점포를 폐업 처리했음에도 논란은 잠잠해질 줄을 모르더군요. 오히려 없던 말도 퍼지면서 이미지만 더 안 좋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선량한 점포까지 피해를 보면서 매출이 전체적으로 떨어지고 있었어요. 사업하는 사람이 자금이 막히니까 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결국 저는 아내한테 살던 아파트를 처분하는 게 어떻겠냐고 상의했어요. 그 당시 아내와 둘이 30평대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자식들 다 내보내고 아내와 둘이 살기엔 넓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전 아내한테 진지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 집 내놓자. 우리 동아 사업 다 망해가는데 우리가 도와줘야지. 대체 어느 정도길래 그래? 많이 심각한 거야? 사업이 다 그렇지. 잘 벌리다가도 어려워지고 그러는 게 사업인 거야. 잠깐 지나가는 태풍이다 생각하고 우리가 아들 도와줍시다. 이 집 둘이 살기엔 컸잖아. 그래, 우리 동아부터 살려줘야지. 처자식 다 있는데 우리가 강 건너 불구경할 수도 없고. 전 그렇게 아내와 상의 끝에 살던 집을 내놓고 둘이 살기 딱 좋은 평수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집을 구하고 남은 돈을 아들한테 주려고 집으로 아들을 불렀죠. 영문도 모른 채 집으로 온 아들은 제가 건넨 통장과 도장을 보고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거 통장이잖아요. 이걸 왜 절 주세요? 받아. 너 급한 불부터 꺼야지. 이러지 마세요. 저 정말 아버지 이러시면
제가 더 비참해져요. 부모 자식 간의 체면이 어딨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너 이대로 망하는 걸 두 손 놓고 보고 있을 것 같아? 널 위해서 주는 것도 있지만 내 며느리, 내 손주도 힘들지 말라고 다 생각해서 도와주는 거야. 그러니까 받아둬.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뿐이구나. 백도 없고 돈도 없는 아비라서 미안하구나. 아버지가 뭐가 미안해요. 다 제가 부족한 탓이에요. 죄송해요. 제가 사업하면서 절대 부모님께 손 벌리고 싶지 않았는데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아들은 제가 준 통장을 잡고 한참을 울었어요. 저와 아들의 대화를 듣고 있던 아내도 구석에서 숨죽여 울고 있었습니다. 참 사는 게 뭔지 자식 일의 부모는 언제나 약자인가 봅니다. 자식 앞에 장사 없다고 힘들어하는 자식을 위해서 다 죽어도 마음 한켠에 미안함이 남더군요. 그렇게 아들은 저희 부부가 준 돈으로 급한 불을 껐습니다. 몇 달을 버티는가 싶더니 또 위기가 찾아오길 반복하고 있었죠. 그런데 보통 남편이 하던 사업이 어려우면 자연스럽게 아내도 같이 아끼면서 살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들이 잘 나가던 땐 당연히 풍족하게 지냈겠지만 그때는 사업이 휘청거리는데도 며느리는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았어요. 그때 아내와 제가 우연히 아들 집에 갔다가 며느리를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었죠. 아내가 집안 분위기가 뒤숭숭하다고 먹는 거 부실하게 먹고 살까봐 반찬을 싸서 갔었어요. 그런데 집에 가보니까 이제 막 초등학교 입학했던 손자가 혼자 서 있는 거예요. 아내는 깜짝 놀라 손자를 보면서 물었어요. 석훈아, 혼자 있었어? 엄마는? 엄마는 병원 갔어요. 무슨 병원? 엄마 어디 아파? 아픈 건 아닌데 일주일에 두세 번씩 병원에 가요. 손자의 알 수 없는 말에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나타난 며느리의 모습에 아내와 저는 경악을 했어요. 대체 뭐라고 온 건지 얼굴이 새빨갛게 된 채 온 거예요. 그때 아내가 며느리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세상에 며느라, 너 얼굴이 왜 그 모양이야? 입술은 퉁퉁 붓고 얼굴은 시뻘겋게 되질 않나. 또 그 멍자국은 뭐야? 누가 때렸어? 너 혹시 맞은 거야? 제가요? 아니에요, 어머님. 이거 피부과에서 시술 받은 거예요. 뭐? 뭘 받아? 이거 시술 받은 거라고요. 나이 드니까 입술이 얇아지는 것 같아서 필러 좀 맞고 피부 탄력도 많이 떨어져서 리프팅 좀 받았어요. 집 근처에 새로 생긴 피부과가 저렴하게 하길래 바로 갔다 왔어요. 저 잘했죠.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멀리 있어도 꾹 참고 다녀왔어요. 정말 해맑은 목소리로 말하는 며느리 때문에 뒷목을 잡을 것 같았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자금난 때문에 발 동동 구르는 남편을 보고도 피부과에 돈을 쓴다는 게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전 어이가 없어서 며느리를 보면서 한 소리 했습니다. 그게 지금 돈을 아꼈다는 거냐? 아예 안 쓴 것도 아니고 돈은 돈대로 쓰고 돈을 아꼈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왜요? 저 이래봬도 여배우인데 항상 준비된 자세로 관리를 해둬야죠. 너 지금 네 남편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도 이러는 거냐? 어려울 때일수록 네가 집에서 한 푼이라도 아껴야지. 저 아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피부과도 멀리 있어도 싼 곳으로 갔잖아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냐? 꼭 필요한 걸 싸게 한 것도 아니고 당장 TV에 나올 것도 아닌데 왜 피부과에 돈을 쓰고 올 수 있어? 그런 사치부터 줄여. 알겠어? 저도 억울해요. 망한 건 남편인데 왜 저까지 거지처럼 살아야 하는데요? 저도 진짜 억울해요. 그동안 내 아들이 번 돈으로 호의호식할 땐 아무 말 없다가 이제 와서 거지처럼 살아야 하냐고? 내가 정말 너한테 이렇게 실망할 줄 몰랐는데 너무 실망이다. 아들이 결혼하고 8년 차였을 땐데 그때 처음으로 며느리한테 큰 소리를 쳤습니다. 저라고 며느리한테 호통치고 싶었겠습니까?
8년이란 시간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인데 며느리의 본색이 나오더군요. 그런데 저를 더 황당하게 했던 건 제가 그렇게 화를 내도 며느리가 변하질 않았다는 겁니다. 되려 며느리의 실체를 듣고 제가 뒤로 넘어갈 뻔했어요. 며느리가 피부과를 다닌다는 것도 놀라웠는데 그동안 미용실과 메이크업도 꾸준히 받으러 다니고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된 겁니다. 명절에 며느리가 손자 아들이랑 같이 왔는데 혼자서만 머리부터 발끝까지 엄청 달라 보였어요. 그래서 아내가 꼬질꼬질한 손자를 보고 며느리한테 한 소리 하면서 말했어요. 아무리 바빠도 네 아들 세수는 좀 시켜서 다녀야지. 너만 그렇게 머리 손질에 화장까지 하고 오면 다야? 애들 상태를 좀 봐라. 그리고 네 남편 저 셔츠 카라에 목 누렇게 뜬 건 안 보이니? 저거 다 네 얼굴에 먹칠하는 거야. 애도 이제 클만큼 컸는데 알아서 씻고 입고 해야죠. 그리고 저도 이 머리에 화장까지 하려고 아침부터 엄청 바빴어요. 집에서 샵까지 길 막혀서 얼마나 오래 걸렸는 줄 아세요? 뭐? 샵을 가? 아니 시댁 오면서 무슨 화장에 머리까지 말고 와?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지금 저 좋자고 이러고 온 줄 아세요? 저도 그냥 편하게 오면 좋죠. 근데 어머님 친구분들이 저에 대해 다 아는데 어떻게 제가 대충 와요? 지금 장난하냐? 아무도 너한테 관심 없어. 너 시집 올 때 잠깐이었지. 지금은 아무도 모른다고. 그리고 너 방송 안 한 지도 오래됐으면서 대체 얼마 쓰는 거야? 우리가 도와준 돈도 있겠다. 너 얼마 쓰는지 알아야겠다. 그때 아내가 노발대발하면서 화를 내니까 결국 아들이 아내한테 자진 납세하면서 며느리가 쓰던 돈을 알려줬어요. 그런데 한 달에 며느리가 쓴 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무려 한 달에 1,500만 원이나 됐습니다. 무슨 연예인도 아니고 이게 납득될 만한 금액인가요? 며느리가 한 달에 피부 관리로만 받는 금액이 200만 원이 넘고 메이크업에 미용실, 옷까지 한 달에 어마어마한 금액을 쓰고 있던 겁니다. 방송도 안 하면서 꼴의 연예인이라고 자기 관리만 하고 있는데 화가 안 날 수가 없었죠. 그런데 모든 게 밝혀지니까 도둑이 재발절이듯 며느리가 억울해하면서 말하더군요. 어머님 아버님이 잘 모르시나 본데요. 여자는 관리가 생명이에요. 그리고 제가 애 낳고 경력 단절되면서 언제 일 생길지 몰라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억울하세요? 저도 저한테 투자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자 아내가 황당한 표정을 지은 채 며느리한테 한 소리 했습니다.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지. 지금 네 남편 상황을 봐. 네가 한 달에 1,500씩 쓰는 게 말이 되냐고. 당장 그놈의 피부과 미용실 다 끊어. 아내가 답답한 마음에 소리치면서 다 끊으라고 하니까 며느리는 갑자기 가방을 들고 집을 나가버리더군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나가자 손자가 남겨진 제 아들을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힘내세요. 제가 있잖아요. 그 모습을 보는데 그동안 며느리와 아들이 어떻게 지냈을지 알겠더군요. 잠시 뒤 저는 아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둘이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울먹이면서 말했습니다. 저 사업 망하고 나서부터 아내가 저만 보면 돈돈거려서 미칠 것 같았어요. 쓰는 돈은 그대로인데 제가 버는 돈은 점점 줄어들고 정말 미칠 것 같아요. 그동안 혼자서 마음고생 많이 했을 아들의 말에 저는 가슴이 썩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날 그렇게 한참을 울던 아들은 그래도 잘 이겨내 보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얼마 뒤 정말 집안을 발칵 뒤집힐 일이 생긴 거예요. 바로 며느리가 문자로 이혼 통보를 했다는 겁니다. 아내한테 걸려온 아들의 전화에 놀라서 아들 집으로 갔죠. 이미 집으로 가보니까 며느리는 자기 짐을 싸서 나간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전 우선 상황 파악을 해보려고 아들한테 문자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아들 휴대폰에 남아있던 문자를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힌 내용이더라고요. 여보, 양심 있으면 내가 당신 기다려줄 만큼 기다려줬다는 거 알지? 당신이 나한테 지원도 못 해주는데 이 집에 있을 필요가 없잖아.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난 지금껏 당신을 사랑한 게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앞으로도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은 안 생길 거야. 그러니까 이쯤에서 각자 새 인생 살자. 더 이상 날 찾지 마. 이혼 신청서는 위에 올려놨어. 거기에 도장 찍고 법원에서 보자.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힘든 상황에 있는 아들을 이렇게 버린다는 게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래도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이까지 낳고 살았는데 문자로 이혼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탁자를 보니까 정말로 며느리가 두고 간 이혼 서류가 보이더라고요. 이렇게까지 며느리가 단호하게 떠난 이유는 그때 아들 상황이 좀 심각했기 때문이었어요. 더 이상 자금이 없던 아들 회사가 결국 부도 처리가 났던 상태였죠. 그래도 끝까지 부도는 막으려던 아들이 주택담보대출까지 해봤지만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걸 눈치챈 며느리는 미련 없이 남편과 아들을 버리고 혼자 새 인생을 찾아서 집을 나간 거예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 정도로 충격이 컸는데 아들은 어땠겠습니까? 아내는 완전히 무너져 내린 아들을 안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동아야, 이 집 팔고 엄마 집으로 가자. 우리 아들 능력 좋고 똑똑하니까 지금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어. 가자. 엄마랑 가자. 어머니 죄송해요. 이 못난 아들 용서하지 마세요. 아직 제가 처리할 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석훈이만 좀 부탁할게요. 엄마가 여길 너 혼자 두고 어떻게 가. 당장 짐 싸. 너도 가자. 제발요. 제가 정리할 시간도 좀 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수척해진 얼굴로 아들은 아내한테 정리할 시간을 달라면서 부탁했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어쩔 수 없이 아들만 둔 채 손자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엔 손자도 아빠 떨어지기 싫다고 울었어요. 그러자 아들은 손자 손을 잡고 울면서 말하더군요. 석훈아, 아빠가 곧 갈게. 할머니, 할아버지 말씀 잘 듣고 있어. 알겠지? 아빠가 꼭 갈게. 걱정 마. 아들이 손자를 끌어안고 달래주니까 손자는 그제야 저희와 같이 따라 나섰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잘 정리하고 온다는 말만 믿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그 집을 처분하고 온다건 아들이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에 저는 아내와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가보니까 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채 쓰러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도 저랑 아내가 빨리 발견한 덕분에 구사일생으로 생명에 지장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극단적인 선택을 목격한 아내는 아들을 끌어안고 오열하면서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엄마 죽는 걸 보고 싶어서 이러는 거야? 제발 살자. 우리 아들 아직 젊어. 다 할 수 있어. 걱정 마. 이 엄마가 있잖아. 제발 동아야. 이 엄마가 부탁할게. 전 다 끝났어요. 더 이상 아무 희망이 없다고요. 그게 지금 무슨 소리야. 정신 차려 이놈의 자식아. 아내는 아들 뺨을 치면서 소리쳤어요. 아들은 하염없이 울고만 있었습니다. 결국 한참을 울다가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저희 집으로 온 아들은 한동안 무기력하게 지냈습니다. 그래도 부모와 있어서 그런지 아들은 힘을 내려고 노력하는 게 보였죠. 그리고 몇 달 뒤 아들은 저와 아내를 불러놓고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이혼도 마무리됐고 회사도 정리했어요.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 다시 열심히 살아볼게요. 그러자 아내는 놀란 목소리로 아들 손을 덥석 잡으면서 말했어요. 그래, 잘 생각했어. 잘했어. 다시 열심히 하면 충분히 다시 해볼 수 있어.
아내는 아들을 응원하면서 말했습니다. 그래도 다시 재기하려고 기운 차린 아들을 응원해주고 싶었어요. 저도 조그만 사무실에서 배관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서 저도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손주 맛있는 거 사주고 아들이 힘들 때 힘이 되어주는 든든한 아버지가 되어주고 싶었죠. 긴 터널을 이겨낸 아들을 응원하고 있는 건 막내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이 일하는 동안 손자도 돌봐주면서 아들이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줬어요. 딸도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고 있어서 육아에 능숙했습니다. 그렇게 가족의 응원을 받은 아들은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좋은 조건으로 스카우트 되는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 당시 업계에서 상당히 촉망받는 사업가로 알려져 있던 상태였기에 비슷한 업계에서 좋은 연봉을 제시했었죠. 그 덕분에 아들은 능력을 펼칠 수 있는 회사에 입사해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아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니까 손자도 금세 안정을 되찾았어요. 그렇게 모든 게 자리를 잡으면서 2년이 지나 있었습니다. 손자도 어느새 10살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혹시나 싶은 마음에 손자한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석훈아, 엄마 보고 싶지 않냐? 에이, 할아버지 다 알아요. 이제 저도 10살이에요. 그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는 사람을 제가 왜 보고 싶어 해요? 전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제일 좋아요.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손자를 보니까 제가 더 마음이 아팠어요. 일찍 철이 든 손자 모습이 괜히 미안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현실만 탓하기엔 아직 살 날이 많은 아들과 손자를 위해서라도 더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이젠 한 가족처럼 잘 지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20억대 고급 아파트에서 변기가 막혔다고 한 통의 의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시간이 밤 8시라 마무리하고 집에 갈 시간이었지만 한 푼이라도 더 벌자 싶어서 그냥 가게 됐습니다. 장비를 챙겨서 가보니까 20억이 넘는 고급 아파트는 그 외관도 굉장히 화려하더군요. 저한테 변기 뚫는 의뢰를 했던 남자 목소리가 아들 또래 같았는데 우리 아들은 언제 이런 집 가져보나 싶더라고요. 이런저런 생각을 뒤로하고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저한테 전화했던 남자로 보이는 사람이 친절한 목소리로 절 맞이하면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늦은 시간인데도 출장 와주셔서 감사드려요. 제 일인데요, 뭘. 괜찮습니다. 화장실이 어디 있을까요? 네, 저쪽이에요. 그렇게 남자가 가르쳐준 방향으로 가서 화장실을 확인했습니다. 남자의 말처럼 꽉 막혀 있었고 저는 챙겨온 장비로 일할 준비를 했어요. 전문 장비인 석션기를 이용해서 뚫고 나면 왜 막혔는지 정확한 진단까지 가능했었죠. 그런데 본격적으로 변기를 뚫으면서 할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뒤로 앙칼진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저씨, 뭘 꾸물거려요. 우리 아직 저녁도 못 먹었어요. 밥 먹어야 되니까 빨리 좀 해요. 냄새나서 밥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 오래 해온 일인데 정말 저런 여자는 처음 봤어요. 변기를 제가 막은 것도 아니고 왜 저한테 짜증을 내는지 기분이 확 상하더라고요. 그런데 뒤를 돌아서 확인한 여자 얼굴을 보고 전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3년 전 우리 아들과 손자까지 버리고 도망간 전 며느리였던 거예요. 그때 저만 놀란 게 아니었어요. 전 며느리도 깜짝 놀랐는지 절 보자마자 헛소리까지 했습니다. 뭐야? 아버님. 아니지. 이제 아버님도 아니죠? 얼마나 놀랐으면 자기도 놀라서 아버님이라고 하겠습니까? 어이가 없어서 코웃음을 치니까 미친 소리를 내뱉더군요. 우와, 지금 저희 집에 똥 풀어 오신 거예요? 어쩜 이렇게 만날 줄은 몰랐는데 이것도 인연이라면 인연인가 봐요. 근데 이걸 보니까 제가 참 이혼하길 잘한 것 같네요. 어떻게 살았길래 아직도 이러고 살아요? 됐고 그냥 하던 거나 빨리 하고 가세요. 뭐야?
네가 지금 뚫린 입이라고 그게 할 소리야? 어떻게 전 시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시집살이를 당한 것도 아니고 아들 옆에서 기생하듯 편하게 살았으면서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데 심기를 건드는 말은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바로 피도 눈물도 없는 전 며느리가 손자 이름을 거들먹거리면서 말한 겁니다. 왜요? 제 입으로 말도 못해요? 아, 석훈인 잘 커요? 이런 할아버지 보고 크면 잘 클 리가 없을 텐데 그건 좀 마음이 아프긴 하네요. 이혼하고 한 번도 찾아온 적 없던 전 며느리가 비꼬면서 손자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 저도 이성을 잃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한 짓은 생각도 못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전 시아버지 옆에서 껌을 씹으면서 말하는데 화가 안 나겠습니까? 그런데 말하면서 자꾸 실실 웃는 걸 보니까 딱 봐도 술에 취한 상태처럼 보였어요. 술 취한 놈한텐 매가 약이라는 말처럼 저는 똥을 풀려고 했던 석션기 호스를 들고 팡 하고 정확히 전 며느리 얼굴을 조준해서 날려버렸어요. 그러자 변기를 막았던 이물질이 전 며느리 얼굴에 정확히 맞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전 며느리는 정신이 번쩍 들었는지 발을 동동 구르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뭐야? 뭐야? 이거 뭐냐고? 이거 똥물이잖아. 당신 미쳤어? 그래, 미쳤다. 어딜 내 손주 이름을 그 더러운 입에 올려? 네가 그러고도 엄마야? 가정 파탄 내놓고 도망갔으면 미안한 기색이라도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지금 고객한테 이래도 되는 거야? 과거로 협박이나 하고 일을 이따위로 해? 고객? 너 같은 고객 둔 적 없어. 알겠냐? 그리고 너처럼 머리에 똥만 찬 애들은 지금 꼴이 딱 어울려. 어디서 사모님 행세야? 아주 한 번만 더 그 더러운 입으로 내 손주 부르기만 해. 똥물 한 발 덮어서 네 얼굴에 확 다 뿌려버릴 줄 알아. 알겠어? 지금 날 협박했어요? 그래 잘 걸렸다. 나 이거 다 신고할 거야. 오빠, 저 아저씨 폭행이랑 협박으로 당장 신고해. 그러자 뒤늦게 달려온 남자가 황당한 얼굴로 이 상황을 지켜보다가 절 보고 소리쳤습니다. 아저씨,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신고하세요. 난 당당하니까 어서 빨리 신고하세요. 그래서 결국 전 경찰서에서 조사까지 받고 나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사받는 거 하나도 무섭지 않았어요. 우리 가족을 무시하는데 제가 이 정도도 못하겠습니까? 오히려 똥물을 뒤엎고 서 있던 전 며느리 얼굴이 떠올라 훨씬 더 속이 시원했네요. 그렇게 경찰 조사를 받고 집에 돌아온 저는 아들한테 이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 그런 일이 있으셨어요? 와, 그 여자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요. 그래, 내가 보니까 사람 안 변한다. 아주 평생 그러고 살 여자야. 너 이혼하길 정말 잘했어. 더 살았으면 너한테 피해만 줬을 거다. 그동안 전 그래도 그 여자가 반성이라도 하길 바랬어요. 그런데 아버지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젠 제가 나서서 본때를 보여줘야겠네요. 어떻게 하려는 거냐? 그때부터 아들은 양육비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아들이 두고 보고 있었는데 고급 아파트에 살면서도 양육비를 안 주고 있다는 걸 알게 되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는 줄 아십니까? 고의적으로 아들 연락을 피하던 전 며느리가 한 5개월 뒤 전화를 했더군요. 그때 저와 아내, 아들 이렇게 셋이 밥을 먹고 있는데 전화가 걸려와 다 같이 통화 내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혀가 꼬인 걸 보니까 또 만취해서 전화를 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전 며느린 술에 취해 정신 나간 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당신 미쳤어? 나 지금 돈도 못 버는데 지금 양육비 소송을 걸면 어떡해? 누가니 당신이야? 20억 고급 주택에 살면서 양육비 60만 원이 아깝냐?
네가 저질러 놓은 일은 수습하면서 좀 살아. 인생을 왜 그따위로 사냐? 나 아직 결혼도 못했어. 결혼이나 하고 나서 걸었어야지. 이제 어쩔 거야. 다 망했잖아. 이게 지금 애엄마가 할 소리랍니까? 손자는 잘 있나 묻지도 않고 본인 살기만 급급한 겁니다. 그런데 그날 전화에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어요. 알고 보니까 그 남자 전 며느리는 동거하고 있던 거였습니다. 심지어 아들과 이혼 후 고급 술집에 다녔던 것 같았어요. 여러분 혹시 템프로라고 들어보셨나요? 돈 많은 그런 사람들만 상대하는 그런 술집에서 만난 남자한테 한탕 뜯어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끼리끼리 논다는 말이 있죠. 전 며느리가 어디서 지 같은 거 골라서 팔자를 고치려고 했던 거예요. 그날 울면서 전 며느리 얘기를 들어보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 사람 빚 좋은 개살구였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하다 걸려서 얼마 전에 도박 공간 개설죄에다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게 생겼다고. 그뿐인지 알아? 그 집도 다 월세야. 내가 양육비가 어딨겠냐고. 그러니까 결국 한탕 해보려다가 그 남자가 교도소에 들어가면서 전 며느린 한순간에 몰락하고 말았던 거예요. 딱 수준에 맞는 남자 중에 성한 남자가 있겠습니까? 얼굴 하나 믿고 팔자 바꾸려다가 제대로 미끄러진 거죠. 그래서 아들은 듣다가 어이가 없었는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야, 내가 제대로 한번 까발려 줄까? 양육비도 안 주고 술집에서 일하다 거기서 만난 남자랑 동거하다가 버림받았다고 다 공개해 볼까? 대체 왜 그래? 원하는 게 뭐야? 내 인생 박살내려고 작정했어? 원하는 거 간단해. 이번 달까지 밀린 양육비 전부 내놔. 60만 원씩 1년이면 720만 원이고 정확하게 네가 밀린 몇 년치 양육비가 2,520만 원이야. 네 인생 다 까발려지기 싫으면 당장 내놔. 알겠어? 돈 줄 거 아니면 전화도 하지 마. 결국 아들은 화를 내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술 취한 전 며느리가 기억 못할까 봐 문자도 남겼어요. 그런데 정말 어이없던 게 뭔 줄 아십니까? 자기 이미지가 실추되는 게 겁나서 그런지 정말로 그달 안에 양육비 전부를 보낸 거예요. 줄 수 있는데도 안 준 걸 알았는데 아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아들은 또 한 번 통보를 했습니다. 너 진짜 웃긴다. 지금까지 보내줄 수 있는데 안 보내줬다는 거네. 다음 달부터 한 달이라도 늦으면 나 정말 네 실체 낱낱이 다 밝힐 거야. 알겠어? 이런 막장 스토리 우리나라 언론이 아주 좋아하던데 너 진짜 똑바로 살아. 알겠냐? 하루라도 늦기만 해봐.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알겠다고. 그러니까 내 신상 절대 유포 안 하겠다고 약속 지켜. 누가 보면 아주 대단한 스타인가 싶을 만큼 자신의 신상이 밝혀지는 건 두려워하더군요. 그 덕에 아들은 그 전화를 끝으로 매달 꼬박꼬박 양육비를 받고 있어요. 정말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연을 쓸 때 김양순이라고 했던 건 가명이에요. 지금은 양육비를 잘 보내고 있어서 가명으로 사연을 보냈답니다. 앞으로도 전 며느리의 신상을 인터넷에 밝힐 일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혹시라도 손자가 친엄마의 실체를 알게 된다면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지금처럼 양육비나 잘 보냈으면 좋겠네요. 모든 가족이 지금은 다 제자리에서 잘 지내고 있거든요. 아들은 그때 입사한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승진도 하고 잘 지내고 있답니다. 빚도 대부분 정리해서 미래를 위해 돈도 모으고 있고요. 무엇보다 손자가 건강하게 잘 자라주어서 고마울 뿐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부부와 아들 손자까지 가족 사진을 찍었는데 손자가 꽤 컸더군요. 상처받지 않고 잘 클 수 있게 제가 더 열심히 살아야겠어요. 비록 큰 산을 넘어왔지만 그만큼 단단해진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과 이어져 있던 악연을 끊으니까 속이 다 시원하네요.
이제 저희 가족도 웃을 날이 많겠죠?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세요. 제가 사연을 보낸 것도 이혼을 망설이는 부부를 위해서 보내게 됐네요. 솔직히 애 때문에 꾸역꾸역 참고 사는 부부들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정말 아이를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아들도 처음엔 힘들어했지만 이내 곧 살 길을 찾아내더군요. 세상은 넓고 기회는 많습니다. 성실하게 살고 있었다면 반드시 길이 있을 겁니다. 결혼이 나를 위한 선택이었던 것처럼 이혼도 꼭 자기를 위한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랄게요. 파란만장한 저희 가족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두들 행복하세요.